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8년 된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저는 그동안 은혜를 모르면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인지 살면서 혹시라도 도움을 받게 되는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 때 먼저 나서서 도와주는 등 받은 은혜는 꼭 갚고자 했죠. 그 덕분인지 제 주위에는 항상 좋은 사람들이 가득했고 어려움이 생기면 터놓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좋은 인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물론 중간중간 저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걸러내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생각해보면 다른 사람보다는 인복이 좋은 편이라 나쁜 인연보다는 좋은 인연들이 훨씬 많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남편과 저는 아는 사람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고 성격도 비슷하고 말도 잘 통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결혼을 하더라도 최대한 늦게 하려고 했었는데 어쩌다 보니 연애 중에 시어머니를 만나 뵙게 되면서 만난 지 약 2년 만에 식을 올리게 되었죠. 시어머니가 저의 존재를 알게 된 이후부터 자꾸만 결혼을 하라고 부추기셨거든요. 이때까지만 해도 제가 마음에 들어서 결혼을 하라고 하신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제 상황이 남편보다 더 좋아서 그런 게 아닌가 싶었어요. 사실 저는 중학생 때부터 가족처럼 지낸 친구와 마음을 맞춰 사업을 하고 있었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상황이었죠. 제가 대표를 맡았고 친구가 부대표를 맡아 서로 열심히 운영을 하다 보니 제품의 판매가 잘 되면서 투자도 들어오고 해외에도 제품을 수출하는 등 정말 좋은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반대로 남편은 작은 기업에서 인턴으로 있었던 상황이었고 시어머니도 여기저기 편찮으셔서 일을 나가지 못하고 남편 월급으로만 생활하고 있었다고 해요. 물론 저도 남편의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남편한테 사랑의 콩깍지가 씌워져 있었던 것인지 시어머니도 너무 잘해주시고 하니까 사랑 하나만 보고 결혼을 결정했었죠. 물론 남편이 인턴이고 시댁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으니까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기는 했어요. 하지만 직업은 없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일은 있겠지 싶어서 믿고 결혼을 했던 것이었죠. 그러나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남편은 작은 기업에서 능력을 인정을 받지 못했고 결국 정직원이 되지 못한 채 퇴사를 하게 되었어요. 사실 소식을 듣고 많이 당황스럽기는 했죠. 시어머니도 많이 당황했는지 집으로 달려와 남편의 능력이 워낙 좋은데 그 회사가 인재를 못 알아봤던 것이라고 하면서 금방 마음 맞는 회사를 찾을 테니 걱정 말라고 호언장담을 하며 편을 들더군요. 그러면서 옆에서 응원해주고 도와주라고 그것도 아내의 본분이라고 하며 자꾸 기다려주라는 말을 하셨죠. 저도 걱정스럽기는 했지만 시어머니의 말에 그냥 한번 믿어보기로 했었어요. 그러나 제가 돈을 잘 벌어서 그런지 남편은 백수가 되었는데도 취직을 하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았죠. 그냥 집에서 놀고 먹고 게임하는 게 일상이었어요. 결국 보다 못한 제가 답답해서 바가지를 긁게 되었죠. 당신 언제까지 그렇게 놀고 먹고 할 거야? 빨리 취직 자리 알아봐야지. 너 왜 그래? 당신 돈 잘 버는데 뭐가 문제야? 아무리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하지만 엄연히 당신이 가장인데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해? 아이, 그렇게 꼴 보기가 싫으면 당신 회사에 내 자리 하나 만들어주면 되겠네. 그럼 일자리 해결 끝 아니야? 미쳤어? 당신같이 놀고 먹으려는 사람을 회사에 앉혔다가 나중에 무슨 일이라도 있으면 어쩌려고. 그리고 가족이라고 자리 만들어주면 열심히 면접 치르고 들어온 직원들이 당신을 좋게 보겠어? 자리 하나 만들어주지도 못하면서 대표 자리에는 왜 앉아있냐? 와서 바가지나 긁지 말던가. 아무리 내가 대표라고 해도 회사에는 절차라는 게 있는데 가족이라고 편히 봐주고 그러면 사람들이 욕해. 게다가 투자자들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나중에 알게 되면 아주 난리 날 텐데
그걸 누가 감당해? 그러니까 우리 회사 들어와서 편하게 돈 벌 생각하지 말고 올해 안에 무조건 취직할 회사 알아봐. 남편은 제가 단호하게 거절하니까 그제서야 회사를 알아보는 척 했어요. 그러나 결국 백수 신세를 면하지는 못했죠. 당연히 행복하기만 할 것 같았던 결혼 생활은 쉽지 않았어요. 결혼 이후 저희 집 생활비부터 시어머니에게 드리는 용돈 겸 생활비까지 돈이 들어가는 곳은 제가 다 감당해야 했거든요. 남편은 경제적인 부분은 제가 다 감당하는 것에 대해 당연한 듯 받아들였고, 시어머니는 처음에만 고맙고 미안하다는 인사치레를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남편과 똑같이 행동했죠. 그럴 만도 한 게 연애할 때부터 저는 여유 있는 사람이 더 쓰면 된다고 생각을 해왔고, 남편과 있을 때면 항상 데이트 비용을 제가 다 부담해왔어요. 마찬가지로 시어머니에게 쓰는 돈도 효도를 하면 이 정도는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 너무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고요. 저도 사람인지라 어느 순간부터 젊은 나이에 남편과 시어머니 둘 다 책임지게 되다 보니 억울하기도 하고 힘들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억울해도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시어머니가 결혼 제안을 한 것은 맞지만 강요를 했던 것이 아니었고 결과적으로는 제가 선택한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결혼 후 3년이 지났을 때까지 가장 아닌 가장으로 가족들을 책임지며 살아왔어요. 하지만 약 3년까지는 꾸역꾸역 참고 있다가 남편 놈이 빈둥빈둥 배짱이처럼 있는 꼴을 더 이상 두고 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직접 이력서를 작성해서 여기저기 넣어보게 했죠. 당연히 싫다고 난리칠 줄 알았는데 다행인 건지 불행인 건지 제가 작성해준 이력서를 여기저기 넣기는 하더군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면접을 보러 오라고 했고 며칠 후 합격 통보를 받았고요. 사실 이력서를 써주면서도 3년 동안 한 게 없어서 경력 부족인데 채용하기는 할까 하고 걱정을 했었어요. 그러나 다행히 남편은 작지만 좋은 회사를 만나서 취직이 되었죠. 물론 합격을 하고도 본인 같은 인재는 큰 물에서 놀아야 하는데 회사가 작다면서 안 가고 싶다고 투덜투덜 댔어요. 하지만 그 회사 가서 일하는 거 아니면 이혼할 거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하니 마지못해 들어가더군요. 그리고 그 회사랑 잘 맞는 건지 2년 정도는 퇴사 없이 잘 다녔죠. 그러나 남편이 일을 하는 것은 좋았지만 정말 머리채를 쥐어잡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났던 일이 있었어요. 남편이 제가 써준 이력서로 회사를 입사해서 일을 하는데 월급을 제대로 가져다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경제적으로 부족한 편은 아니니까 남편 월급을 탐내는 것은 아니었지만 제가 채용 공고에서 확인했던 내용과는 달리 가져다 주는 월급이 너무 적었어요. 그래서 처음 월급을 가져다 줄 때부터 비상금을 만드는 건지 의심이 되었죠. 하지만 꾸준히 회사 잘 다니고 있는 사람 건드려서 퇴사하는 일을 만들고 싶지는 않았기에 모르는 척 눈 감아줬어요. 그런데 남편이 회사를 잘 다니고 있는 상황이고 매주 용돈을 받아서 사용하는데도 항상 돈이 없다고 난리를 치더군요. 그 모습이 아무리 봐도 수상하길래 저는 결국 입사한 지 약 6개월이 지났을 때 따져묻기 시작했어요. 여보, 혹시 나 몰래 비상금 만들어? 그게 무슨 소리야. 내 주제에 무슨 비상금을 만들어. 월급도 쥐꼬리만 한데. 아무리 봐도 이상해서 말이야. 세금을 뗀다고 해도 내가 채용 공고에서 봤던 내용과는 달리 완전 터무니없는 돈을 가져오잖아. 게다가 자꾸만 돈이 부족하다고 달라고 하는 것도 수상하고 이건 누가 봐도 비상금 만드는 거 아니야?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증거도 없이 왜 사람을 의심해? 내가 인턴으로 입사를 해서 월급이 적은 거야. 대표가 나 일 잘한다고 1년만 채우면 정직원 시켜준다고 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자꾸 헛소리 하지 마. 채용 공고에 분명히 정직원 뽑는다고 되어 있었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당신이 정말로 인턴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거라면 그거 채용 과정에서 문제 있었던 거 아니야? 당신 자꾸 그러면 내가 그 회사 전화해서 알아본다? 그러니까. 자꾸 속일 생각하지 말고 똑바로 얘기해. 비상금 만들었어? 그게
에이씨, 엄마한테 가져다 줬어. 어머니한테? 내가 매달 용돈 겸 생활비 드리고 있는데 당신이 굳이 또 드렸다고? 피부과 다니고 싶고 동네 아줌마들이랑 운동 다닌다고 돈이 없다면서 뭐라고 하길래. 그게 말이 돼? 내가 어머니한테 매달 드리는 돈이 자그마치 200만 원이야. 그걸로 생활비 빼도 피부과에 운동 다니는 건 충분히 해결이 되는데 당신이 더 보태드렸다고? 그럼 어머니가 한 달에 가져가는 돈이 얼마야? 거의 400만 원 될걸?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기가 차서 말이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사실 그동안 생활비며 용돈으로 돈을 꽤 많이 들이고 있었는데도 시어머니는 제 앞에서 매번 돈이 없다면서 빚쟁이처럼 굴었거든요. 게다가 남편도 매주 받아가는 용돈을 합치면 월급보다 많은데도 저만 보이면 돈이 없다고 살살 애교 피워가면서 조금씩 더 가져갔어요. 남편이야 그래봤자 시어머니보다 돈을 덜 쓰니까 그렇다고 해도 한 달에 400만 원이나 쓰고도 모자라다고 하는 시어머니가 정말 어이없고 황당했죠. 모든 진실을 알고 나니까 남편에게도 시어머니에게도 실망감이 크더군요. 지금까지 저를 통장으로만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저는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남편에게 그냥 폭탄 하나를 던져버렸어요. 나 이제부터 가장 노릇 안 할 거야. 이제 당신도 일을 하니까 우리 모든 걸 똑같이 반반 부담하자. 물론 어머니 용돈이랑 생활비까지 반반 부담하는 걸로. 뭐라고?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생활비에 엄마한테 드릴 돈까지 어떻게 부담해? 당신 미쳤어? 원래 그게 당연한 거잖아. 당신 월급으로 해결이 안 되면 어머니한테 가서 돈 적게 쓰시라고 사정을 하던가 아니면 야간 알바라도 해서 부담해. 나는 더 이상 내 뼈 갈아서 벌어온 돈 쉽게 쓰고 싶지 않으니까.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자 그제야 남편은 아차 싶었는지 급하게 사정하기 시작했어요. 아이 여보,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 내가 엄마한테 잘 말씀드려서 매달 용돈으로 드리는 돈 줄여볼게. 그리고 앞으로 내 월급도 그대로 다 가져올게. 나 한 번만 봐주라. 아니, 난 절대 생각 안 바꿀 거야. 그동안 내 몸은 힘들어도 당신이랑 어머니 편하게 지냈으면 해서 이것저것 다 맞춰주고 다 해줬는데 이제는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당신도 가장으로서 가정에 충실하고 뭐든지 반반 낼 각오해. 남편은 뜻을 굽히지 않는 저를 보면서 안 되겠다 싶었는지 한숨을 크게 쉬면서 알겠다고 했어요. 저도 남편 반응을 보면서 더 이상 이 이야기로 싸울 일은 없겠구나 싶었죠.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인터폰 속 화가 잔뜩 난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니 대화를 나누지 않았어도 무슨 일 때문에 왔는지 대충 감이 잡히더라고요. 분명히 한바탕 난리가 날 것 같다는 느낌에 이 상황을 피하고 싶었지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어머니가 찾아왔으니 문을 열어드릴 수밖에 없었죠. 어머니, 이 시간에 여긴 무슨 일이세요? 너 우리 아들한테 생활비 반반 하자고 했다면서? 게다가 나한테 주는 용돈도 줄이라고 난리 쳤다는데 너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정리해보니까 어머니 혼자 한 달 생활비로 사용하시는 금액이 자그마치 400만 원이더라고요. 제가 200만 원씩 꼬박꼬박 드리고 있었는데 그것도 부족하다고 이 사람한테 더 받아가셨다면서요. 400만 원이면 일반 가정에서 쓰는 3, 4인 생활비인데 어머니 혼자 그 많은 돈을 쓰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렇다고 시애미한테 주는 돈을 줄이는 게 말이 되냐? 얘가 돈 좀 번다고 유세를 떠네. 그리고 생활비 반반 하자고 했다던데 그게 말이 되냐? 왜 말이 안 되나요? 이제 남편도 회사에 들어갔고 돈 버는 가장 노릇해야죠. 아이고, 가장 노릇? 나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우리 아들이 개고생하는 거 못 본다. 그게 싫으면 그냥 이혼하고 갈라져.
정말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답답한 상황이었죠. 저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시어머니와 잘 이야기를 해서 용돈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리를 했어요. 처음에는 시어머니는 내 용돈을 줄이면 어떻게 하냐고 노발대발 난리를 쳤지만 제가 그냥 남편과 이혼하고 갈라선다고 하니까 그건 또 무서웠는지 결국에는 마지못해 알겠다고 하더군요. 덕분에 이 위기는 넘길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날 이후 저를 대하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행동이 완전히 달라졌죠. 어떤 일이 있던지 항상 저를 배제시키고 둘이서만 쿵짝을 맞춰 지내려고 했어요. 한 번씩 제가 너무 서운해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물으면 본인들이 뭘 잘못했냐면서 아주 순진한 표정을 하고 넘어갔죠. 처음에는 상황을 바꿔보려고 애써보았는데 그때뿐이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니까 저도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포기를 하게 되었어요. 사실 겉으로 티는 안 냈지만 아예 바뀌기를 포기하고 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했죠. 저는 그냥 남편과 쉽게 갈라설 수는 없으니 마음에 들지 않아도 아내로서 조금 참고 넘어간다는 생각이었고 시어머니에게도 며느리로서 도리만 다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살았어요.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지나가게 되었죠. 어느덧 남편과는 결혼한 지 6년 차가 되었고 저는 아이들 돌보는 것 이외에 가정보다는 회사 일에만 몰두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잘 돌아가던 회사가 제품 문제로 휘청하게 되었죠. 분명히 여러 번 안전성 확인을 한 후 출시를 했고 제품 판매량이 높은 편이어서 이번에도 성공을 하겠구나 싶었는데 아주 사소한 일 때문에 순식간에 회사가 어려워지게 되더군요. 제품 출시 후 며칠이 지나자 갑자기 반품이 엄청 들어오게 되었고 인터넷에는 저희 제품 이용하지 말라는 소비자들의 평가가 돌아왔어요. 이 소식을 듣고 투자자들은 회사까지 쫓아와 난리를 치면서 들고 일어섰죠. 게다가 악재는 겹쳐서 온다더니 이 일을 수습하게 되면서 돈을 많이 쓰게 되어 자금난까지 생겼어요. 회사까지 쫓아와 투자금 회수를 하겠다는 투자자들을 보면서 불안감을 느끼게 된 직원들은 하나둘씩 나가게 되었고 결국 회사는 기사회생을 하지 못하고 망하게 되었죠. 정말 젊음을 다 바쳐서 힘들게 일궈낸 회사인데 한순간의 일로 이렇게 문을 닫게 되니 하루하루가 우울하고 힘들었어요. 회사가 망하게 되면서 부대표로 있던 가족 같은 친구도 더 이상 연락이 되지 않았고 시어머니와 남편도 위로는커녕 앞으로 거지처럼 살아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노발대발 난리를 쳤죠.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서든 투자금을 회수하겠다고 길거리에 나앉게 생긴 저를 찾아왔고 저는 결국 빚더미에 앉게 되었어요. 정말 세상을 버리고 도망가고 싶을 만큼 두려움과 절망감이 컸죠. 하지만 약 한 달가량을 방 안에서만 갇혀 살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금이라도 더 움직여서 눈앞에 있는 빚을 갚고 인간답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게 되었죠. 그러던 중 여자로서는 쉽지 않지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막노동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저는 막노동을 한다는 게 창피하거나 하지는 않았죠. 집에 아이들도 둘이나 있어서 조금이라도 벌어야 했고 오히려 집에 앉아서 멍하니 있으면 시어머니와 남편이 다가와 나가서 돈을 벌어오라며 난리를 쳤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와 남편은 막노동하는 제가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특히 남편은 흙먼지를 가득한 채로 집에 들어가는 저를 보면서 매일같이 난리를 쳤죠. 당신 아내가 흙먼지 있는 채로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지. 지금 뭐 자랑스러운 일 한다고 여기저기 자랑하고 다니는 거야? 내가 어디 가서 얘기하지도 못하고 창피해 죽겠어. 일하고 왔는데 그럼 어떻게 해? 흙먼지 가득해도 집에 들어와서 씻고 옷을 갈아입어야지. 그건 당신 사정이고 내가 흙먼지 가득한 채로 들어오지 말라고 했으면 날 따라야지. 네가 예전에 김유미인 줄 알아? 이제는 당신 망해서 별 볼 거 없는데 당신이 나한테 맞춰줘야 하지 않겠어? 그래, 그건 치노 말이 맞다.
네가 용돈 팍팍 내놓던 김유미가 아닌데 우리 진우가 그렇게 하라고 했으면 해야지. 아, 그리고 집안 꼴은 또 이게 뭐니? 밥도 안 되어 있고 청소 상태도 아주 개판이구만. 그날따라 저녁을 먹겠다고 시어머니가 집에 오신 상황이었고 제가 집에 들어가자마자 남편이 하는 이야기를 듣더니 쓸데없는 트집까지 잡으면서 더 난리를 쳤어요. 마음 같아서는 그냥 뒤집어 엎고 나오고 싶었지만 저는 불리한 상황에 있다 보니 최대한 꾹 참았죠. 그런데 힘들어하는 제 표정을 읽었는지 남편과 시어머니는 더 노발대발 난리를 쳤어요. 너 지금 내가 하는 말이 기분 나쁘다고 그딴 표정 짓고 있는 거냐?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잡아떼면 내가 모를 줄 알아. 너 지금 얼굴에 나 불만 많다고 써 있잖아. 제가 언제, 어머니, 저 기분 나쁜 표정 지은 적 없어요. 그런 표정 지은 적 없긴 뭘 없어. 아, 얼굴에 불만 가득하고만. 됐고, 빨리 밥이나 차려라. 지금 배고파 죽겠다. 저는 정말 억울함에 울먹거리면서 저녁 밥상을 차릴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잘 나갔을 때는 시어머니와 남편이 쿵짝 맞춰 저를 무시했어도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았는데 회사가 망했다고 한 순간부터 대우가 이렇게 달라지다니 내가 왜 이렇게까지 희생하며 살았을까 후회가 되었어요. 마음 같아서는 남편에게 그동안 내가 생활비며 용돈까지 부담했으니 이제는 내 차례라고 용돈에 생활비까지 내놓으라고 하고 싶었죠. 하지만 남편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회사 다니면서 똑같은 월급을 받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할까 싶더라고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아무리 뭐라고 하더라도 일단 제 앞에 빚도 있고 아이들에게 엄마 노릇도 해야 했기에 어떻게든 꾸역꾸역 막노동 일은 나갔죠. 그런데 어느 날 한참 일을 하고 있는데 회사 초창기 때부터 직원으로 있던 사람 한 명이 안부 연락을 해왔어요. 회사 운영할 때는 초창기 직원인데다가 어려서 제가 동생처럼 생각하고 잘 챙겨줬었는데 망하고 나서는 사는 게 바쁘다 보니 서로 연락이 뜸했었죠. 그래도 이렇게 잊지 않고 연락을 해주니 너무 반갑고 고마웠어요. 대표님, 잘 지내고 계시죠? 계속 연락 한번 드려야지 했었는데 못 드려서 죄송해요. 아니야. 회사가 이렇게 되는 바람에 끝까지 책임지지 못해 내가 미안하지. 요즘은 어떻게 지내? 새로 취직은 했고? 취직은 아니고 그냥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어요. 대표님 다시 재기하시면 제가 옆에서 도와드리려고요. 재기는 무슨, 그럴 가능성 없으니까 프리랜서로 살지 말고 얼른 취직해. 그렇게 살면 힘들잖아. 에이, 의리가 있지 어떻게 그래요. 그나저나 대표님, 부대표님이랑은 연락하고 지내세요? 아니, 회사 그렇게 되고 재은이 연락이 잘 안 되네. 그런데 갑자기 재은이는 왜? 그게 조금 이상한 게 있어서요. 응? 이상한 게 뭔데? 사실 회사 그렇게 되기 전 잠시 외부 미팅 가셨을 때 부대표님 앞으로 대표님 남편분과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찾아오셨어요. 차를 드리고 나오는데 이상한 말씀을 나누고 계셔서 제가 문에 귀대고 살짝 들어봤거든요. 아니, 우리 시어머니랑 남편이 재은이를 찾아왔다고? 두 사람이 재은이를 왜 찾아와? 아, 그건 그렇고 우리 시어머니랑 남편이 찾아온 걸 예진이 네가 어떻게 알아? 대표님 저 초창기 직원이잖아요. 초반에 개업했을 때 얼굴 몇 번 뵌 적이 있어요. 그래? 시어머니랑 남편이 재은이 찾아가서 뭐라고 했길래 이제 와서 이런 말을 꺼내는 건데? 그게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마치 분위기가 며느리 면접 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대표님 남편분이 부대표님한테 여보라는 소리까지 하면서 결혼식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시어머니 되시는 분은
회사 언제 죽이고 새로운 회사 만들 거냐고 하셨어요. 뭐라고?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여보 소리는 뭐고 회사를 죽이고 새 회사를 만든다는 건 또 뭐야? 그게 끝이 아니에요, 대표님. 부대표님이 그때 회사의 주역들 다 빼내서 새로운 회사 창업할 생각이고 이미 계획도 다 세워놓았다고. 초창기 직원의 이야기에 정말 황당해서 말이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혹시 내가 더 알아야 할 이야기가 있냐고 물었더니 부대표가 계획을 다 세워놓았다고 걱정 말라면서 이야기한 것 외에는 없다고 했죠. 이후 초창기 직원은 세 사람이 밖으로 나오는 소리에 급하게 사무실 본인 자리로 돌아갔다고 했어요. 부대표 사무실에서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듣고 초창기 직원은 밖에서 미팅하고 있는 저에게 알려야 하나 한참을 고민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괜히 잘못된 이야기를 전하면 분란이 일어날 것 같아서 겁이 났다고 했죠. 증거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직원이 부대표와 제가 가족같이 지낸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설마 친구를 공주로 몰아넣을까 싶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물론 세 사람 사이에서 오고 갔던 대화 내용이 찝찝한 게 많았지만 한낱 직원인 본인이 참견할 일은 아닌 것 같아 이날 이후 부대표 사무실에서 듣게 된 이야기는 잊고 지냈다고 했죠. 갑자기 듣게 된 이야기에 혼란스러워서 한참을 어찌할 줄 모르다가 겨우 진정하고 말을 이어가게 되었어요. 예진아, 지금 회사가 망한 지 꽤 시간이 지났는데 왜 이제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그게요, 대표님. 저도 처음에는 회사가 단순히 제품 문제로 망한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서요. 어떤 부분이 이상했는데? 지금까지 단순히 제품에 문제가 생겨서 망한 회사는 없잖아요. 저희 회사의 크기가 작았던 것도 아니었고 직원이 50명이나 있을 정도로 탄탄했는데 제품 때문에 망한 게 아무리 봐도 이상하더라고요.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소문이 난 것도 그렇고요. 물론 작은 문제가 있었지만 따지고 보면 그건 제품 문제가 터진 이유였잖아요. 이것저것 따져보니까 그때 부대표님이랑 대표님 시어머니랑 남편분이 나눈 대화가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처음에는 초창기 직원이 오해를 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초창기 직원은 제가 회사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생각되는 부분은 알려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연락을 하게 되었다고 했죠. 직원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너무 고맙다고 한 후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회사가 망한 것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해결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죠. 누구한테 연락을 해보아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초창기 직원이 부대표가 회사를 새로 창업하겠다고 했다는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저와 부대표와 알고 지낸 고등학교 동창이자 투자자인 친구가 혹시 알고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싶어 전화를 해보았죠. 고등학교 친구인 투자자는 회사가 휘청할 때도 따지거나 회사로 찾아오지 않았고 끝까지 저를 믿고 의리를 지켰던 사람이라 이 사람이 주는 정보라면 믿을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주희야, 너 혹시 재은이 소식 뭐 들은 거 있어? 갑자기 재은이는 왜? 그게 오늘 내가 이상한 소리를 하나 들어서. 무슨 소리를 들었길래? 재은이가 회사 일부러 망하게 하고 새로 창업했다던데 그거 맞아? 너 남편한테 뭐 들은 거 없어? 재은이가 얼마 전에 회사 차려서 네 시어머니랑 남편 취직시킨 것 같던데? 뭐라고? 회사 차려서 우리 남편이랑 시어머니를 취직시켰다고? 뭐 듣기로는 그렇다던데. 게다가 니네 회사 망한 게 재은이 때문이잖아. 제품이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었는데 일부러 문제 있다고 사람 구해서 인터넷에 이상한 소문 퍼뜨려서 그렇게 된 거야. 설마 했는데 그게 정말이었어? 그뿐이야. 투자자들한테 회사 주역들 다 데리고 회사 나가 창업할 거라고 옮겨 타라고 꼬셨는데
뭐 나는 너랑 친구로 엮여있고 마음이 좀 그래서 모른 척했지만 대부분 투자자들 그쪽으로 옮겨갔어. 나는 네가 다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거야? 설마 재은이가 내 뒤통수를 칠 줄은 예상도 못했지. 알려줘서 고맙다. 고등학교 친구이자 투자자에게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는 큰 배신감이 들어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정말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족처럼 지낸 친구에게 이렇게 배신을 당할 줄은 몰랐는데 모든 진실을 알고 나서 화딱지가 나 제명에 못 살겠더군요. 소비자들이 반품을 하면서 난리를 쳤던 이유가 가족처럼 친하게 지낸 친구가 이상한 소문을 퍼뜨렸기 때문이라니요. 게다가 남편의 시어머니까지 창업한 회사에 취직을 시켰다니 황당하기 짝이 없었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그동안 먹여 살린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건지 배신감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저는 집에 들어가서도 부어비를 죽어라 하며 밥에 물을 말아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자가 한 통 오더군요. 열어보니까 제 카드로 고깃집에서 100만 원을 긁은 문자였어요. 처음에는 문자를 보고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아서 내가 잘못 봤나 하고 두 눈을 의심했어요. 하지만 카드가 긁힌 고깃집 이름을 보니 예전에 남편과 제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자주 가던 집에서 5분 거리에 있는 곳이었죠. 그래서 곧바로 그 고깃집으로 달려가 보았는데 시어머니랑 남편이 부대표와 함께 고기를 먹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사실 남편이 아침부터 접대를 할 사람이 있다면서 이야기를 했고 저녁에 밥을 먹고 들어오겠거니 했었죠. 그런데 고깃집으로 달려가 보니 접대가 아닌 부대표와의 식사 자리였고 남편은 저에게 거짓말을 했던 것이었어요. 사실 저는 끝까지 시어머니와 남편이 부대표가 새로 창업한 회사에 취직했다는 말은 안 믿었는데 상황을 보니 정말인 듯 보였죠. 세 사람은 제가 고깃집에 찾아간 줄도 모르고 하하호호 아주 즐거워 보였어요. 그리고 나누는 대화를 들어보니 시어머니랑 남편이 얄미운 짓을 해서 부대표를 꼬드겨 제 뒤통수를 친 게 확실했죠. 게다가 남편 놈과 부대표는 마치 부부처럼 행동했고 정말로 재혼을 할 생각인 듯 보였어요. 시어머니도 부대표를 며느리라고 부르면서 고기 쌈까지 싸서 먹여주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눈이 돌아가서 테이블 앞으로 다가가 미친 사람처럼 난리를 쳤어요. 당신 오늘 접대할 사람이 있다며? 그런데 왜 내 눈앞에 재은이랑 시어머니가 있는 거야? 여보라고 부르면서 두 사람 모습이 아주 알콩달콩 좋아 보이네. 아이, 너 뭐야? 왜 여기까지 찾아와서 난리야? 그리고 내가 접대를 하든 재은이랑 밥을 먹든 네가 뭔 상관인데? 뭔 상관? 바람 피우고 내 뒤통수를 세게 친 것도 모자라서 고깃집에서 1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긁어. 당신 미쳤어? 얘가 고기 2번만 먹었다가는 CM이랑 남편한테 손까지 올리겠네. 그 꼴을 하고 여기가 어디라고 쫓아와서 난리야. 내가 쪽팔려서 아주 못 살겠다. 사람들 쳐다보니까 너 당장 따라 나와라. 시어머니는 제 멱살을 잡고 고깃집 밖으로 끌고 나와 길바닥으로 저를 밀쳤어요. 그리고는 아주 난리를 쳤죠. 에휴, 내가 네 모습만 보면 속이 터져 죽겠다. 무식한 일을 하는 주제에 뭐가 잘났다고 그 꼬라지를 하고 여기까지 쫓아와? 나랑 진호가 손주들 때문에 너 안 버리고 데리고 살아주는데 고맙다고는 하지 못할 망정? 데리고 살아줘요? 그동안 내가 가족들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한 건 생각도 안 나나 봐요? 그리고 얘기 들어보니까 두 사람 재혼시키겠다고 아주 열의를 불태우던데 내가 왜 고맙다고 해요? 게다가 지 자식 손주들 버리고 다른 여자 붙여넣으려는 두 사람한테. 얘가 막노동 같은 무식한 일을 하니까 성격도 무식해졌네. 네 자식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냐? 내가 왜 부끄러워요? 나는 막노동을 해도 정당하게 돈을 버는데 오히려 재은이 옆에 거머리처럼 딱 달라붙어 피 빨아먹는 당신들이 부끄러워해야지.
저는 이 말을 끝으로 다시 고깃집 안으로 들어가서 못다한 이야기를 하며 난리를 치려고 했죠. 그러나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붙잡고 얘기 아직 안 끝났다면서 다시 길바닥으로 내팽개치더군요. 아, 이게 어딜 들어가? 무식한 게 고기 맛을 알기나 해? 어른 공경하지 못하는 너 같은 애를 낳고도 미역국 먹은 네 엄마가 불쌍하다. 뭐라고요? 갑자기 멀쩡한 우리 엄마는 왜 걸고 넘어지는데요? 그리고 어른이 다 같은 어른은 아니지 않아요? 어른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공경을 하죠. 시애미까지 앉아있는데 꼴랑 100만 원에 눈 돌아가서 난리치는 너 보면 네 엄마가 한심하다고 느껴지지 않겠니? 나도 이렇게 속 터지는데 네 엄마는 더 하겠지. 마음 같아서는 시어머니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싶었지만 남편과 부대표랑 단판을 지어야겠다 싶어 무시하고 고깃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두 사람은 사람들의 싸늘한 눈초리를 못 견딘 것인지 아니면 상황이 심각하다고 생각한 것인지는 몰라도 시어머니랑 저랑 한바탕 하고 있을 동안 가게 뒷문으로 도망갔다고 하더군요. 끝까지 최악의 행동을 하는 세 사람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나를 이렇게 만든 배신자들이 땅을 치고 후회하게 만들겠노라고. 이날 이후 저는 철저하게 한서린 복수를 시작했죠.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배신자 부대표 회사에 다니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으니 우선 친한 후배에게 도움을 요청해 저에게 유리한 증거물을 다 모으기 시작했어요. 특히 저는 남편 놈과 부대표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증거물들을 많이 모아달라고 부탁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친한 후배는 두 사람이 불륜 관계에 있다는 증거물을 저에게 보내왔고요. 증거물들을 받고 나서 저는 적을 잡으려면 적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조금은 위험하지만 부대표 밑에서 일을 하고 있는 나를 잘 따르던 세무 담당하는 직원 한 명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저와 연락한다는 것 자체가 회사 내에서는 배신한다고 보는 분위기니까 이 직원은 죄송하다면서 본인도 먹고 살아야 해서 어쩔 수 없다며 모른 척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하지만 저의 간절함 때문인지 퇴근 후 알아서 전화가 왔더군요. 그 직원은 부대표가 창업한 회사의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부대표가 창업한 회사는 제가 운영하던 회사에서 데리고 간 직원들이 대부분이고 투자자 중 한 명이 부대표 아버지라고 했죠. 그리고 딸이 하는 회사라고 다른 투자자들과는 달리 통 크게 투자를 했다면서 혹시라도 나중에 투자금 회수하겠다고 하면 회사가 난리 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부대표 아버지는 땅이 많은 알부자이고 돈을 불리는 데 능력이 있으셔서 그런지 집이며 건물까지 가지고 있으세요. 상황을 보니 하나뿐인 딸이 창업을 하겠다고 하니까 보태주신 것 같은데 저는 이걸 이용하면 되겠다 싶었죠. 부대표 아버지는 하나 있는 딸을 너무 아끼고 사랑하시지만 굉장히 엄격하고 보수적인 데다가 사람들 시선을 정말 많이 신경 쓰시거든요. 그렇게 당연히 부대표는 내 남편과 부도덕한 사이라는 것을 부모님께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곧바로 부대표 부모님 앞에 증거를 들고 찾아가게 되었죠. 너 유미 아니냐? 이 시간에 여긴 왜 왔어? 오늘 재은이도 집에 없는데. 죄송해요. 급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달려왔어요, 아저씨 아주머니. 급한 일? 혹시 집에 무슨 일이 있어? 아니면 재은이랑 싸운 거야? 그게요. 지금 재은이가 제 남편과 바람을 피우고 있어요. 회사 망하게 만든 것도 모자라 저 몰래 직원들 다 빼돌려서 창업을 했고 그곳에 저희 남편과 시어머니까지 취직을 시켰어요. 아저씨 아주머니, 이 일을 어쩌면 좋아요? 아이, 뭐라고? 그게 다 사실이냐? 우리 재은이가 네 남편이랑 바람이 났다고?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까지 모아놓은 증거물들을 부대표 부모님 앞에 내밀었어요. 당연히 부대표 부모님은 증거물들을 보시고 지금 당장 부대표를 집으로 부르라면서 난리를 치셨죠. 얼마 지나지 않아 부대표는 집에 도착했고 부대표 아버지는 노발대발 하시면서 화를 내셨어요. 아이, 너 유미 남편이랑 바람을 피운다는 게 사실이야? 그것도 모자라 회사 망하게 하고 직원들까지 빼돌렸어?
그리고 네 회사에 유미 남편과 시어머니까지 취직을 시킨 거야? 네, 맞아요. 너 내가 그렇게 가르쳤어? 어디서 그런 못된 것을 배워서 친한 친구의 남편이랑 바람이나. 너 유미가 누군지 몰라서 그래? 내가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 살려준 사람이 바로 유미야. 그런데 네가 내 딸이 되어서 어떻게 유미한테 그렇게 큰 상처를 줘? 너 당장 내가 투자한 돈 빼서 가지고 와. 아버지 딸은 저예요. 이런 상황에서 부모가 딸 편을 들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아버지가 투자금 회수하시면 저희 회사 망해요. 그거 알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 못된 심성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면 계속 잘 될 것 같아? 그런 마음가짐으로는 금방 망한다. 그리고 잘못은 네가 했는데 애비가 되어서 딸 편을 어떻게 들어? 너 당장 유미한테 무릎 꿇고 잘못 빌어라. 안 그러면 내일 당장 내쫓아버릴 테니까. 아니요. 저 얘한테 못 빌어요. 그러니까 투자금을 회수하시든 내쫓든 알아서 하세요. 부대표는 이 말을 끝으로 집을 나가버렸어요. 부대표 부모님께서는 제 손을 잡고 본인이 자식을 잘못 키웠다며 대신 용서를 빌면서 꼭 사과하게 만들겠다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셨죠. 그러나 다음날 부대표는 저에게 전화를 해와서는 사과는 꿈도 꾸지 말라고, 본인 아버지인데 설마 딸 회사 망하라고 투자금 회수를 하겠냐며 비웃었어요. 하지만 정확히 이틀 뒤 저는 부대표한테 이런 전화를 받게 되었죠. 너 때문에 지금 우리 회사 망하게 생겼어.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야? 내가 왜 책임을 지니? 다 네가 자초한 일인데. 네가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난리친 덕분에 투자금 회수해 가셨고 회사가 망하기 일부 직전이라고. 게다가 나는 부모님이랑 절연까지 했어. 그리고 니네 시어머니랑 남편은 이 일을 어떻게 할 거냐고 매일같이 난리를 치는데 이걸 어쩔 거야. 너 당장 와서 네 시어머니랑 남편 데리고 가. 내가 왜 데리고 가? 쓰레기 처리는 네가 해. 저는 이렇게 먼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곧장 부대표 부모님에게 찾아가게 되었죠. 아저씨, 아주머니, 죄송해요. 네가 뭐가 죄송해? 우리가 미안하지. 저도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사실 그냥 한 방 먹여주고 남편이랑 헤어질 생각이었는데 생각보다 일이 커져서 아저씨, 아주머니랑 재은이가 절연을 하게 만들었잖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야, 유미야. 내가 미안하다. 딸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켰어. 아니에요. 나 살려준 은인한테 우리가 상처를 주면 안 되는데. 유미야,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다. 이거 재은이 회사에서 회수해온 투자금이야. 이거 가지고 가서 다시 회사 창업해봐라. 아저씨, 이걸 제가 어떻게 받아요? 괜찮으니 넣어두세요. 부대표 아버지는 저에게 투자금 회수한 것을 계속 내미셨고 저는 끝까지 거절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이게 본인이 은인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고 하시면서 저에게 보란듯이 성공해서 보여주라고 하셨죠. 결국 저는 그 돈을 가지고 나와 초창기 직원 한 명과 함께 창업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하나 했는데 배신자들에게 굳이 알릴 필요가 있나 싶더군요. 나중에 더 속 시원한 기분을 느끼려면 참고 모른 척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그대로 일용직 일을 하는 것처럼 살면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죠. 그래서인지 두 사람은 끝까지 제가 일용직 일을 하고 있는 줄 알고 무시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신경을 쓰지 않았고 오히려 회사를 키우는 것에만 몰두했어요. 사실 초창기 직원 한 명과 시작하려니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는데 다행히 그동안의 노하우나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좋은 결과를 보기 시작했죠. 그러나 반대로 부대표가 배신한 후 창업한 회사는 몇 개월 뒤 자금이 없어 결국 망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남편과 시어머니도 쫓겨나듯이 나온 듯 했어요. 그리고 저는 정확히 6개월 뒤 판매하는 제품이 인기를 끌게 되면서 이전 회사에 대한 사연이 알려지게 되었고
기사 인터뷰까지 하게 되었죠. 그러자 기사를 보았는지 시어머니와 남편이 급하게 제 회사에 찾아와 본인들이 잘못했다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무릎까지 꿇고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의 속이 뻔히 보였던 저는 그 자리에서 별다른 말 없이 변호사에게 연락을 했고 곧바로 이혼 소송을 시작하면 되겠다고 하고는 두 사람을 쫓아내버렸어요. 결국 저는 얼마 후에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죠. 당연히 양육권도 제가 가지고 왔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었어요. 이번 일로 시어머니와 남편은 가진 것들을 모두 털어서 저에게 위자료까지 챙겨줘야 했고 알거지가 되어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보니 부대표는 회사가 망하고 투자자들에게 쫓겨다니고 있다고 하더군요. 이번 일을 겪어보니 역시 사람은 양심적으로 올바르게 살아야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 일을 겪고 친구도 가족도 잃게 되어 참 씁쓸하지만 시간이 흐르게 되면 그때는 이런 일이 있었지 하면서 피식 웃고 넘길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번 사연을 끝으로 저는 지난 날은 잊고 제2의 인생을 위해 앞만 보며 달려가려고 합니다. 앞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저를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들어주신 애청자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